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걸 이제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선형 회귀를 포기해 버릴 건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쓰면은 그 좋은 성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훈련 점수하고 이제 시험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과적합의 양상이 이제 있는데 이 과적합의 양상은 이제 잠재적으로 일반화 성능의 이제 부정적인 이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 점수가 이제 높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했을 때 훈련 점수는 98인데 시험 점수는 이제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간신히 이제 현재 데이터셋에서는 이 교정 트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적어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것인가 좀 의문이 이제 강하게 드는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이제 성능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국 이제 성능을 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모델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 이제 용어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여러 모형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 적절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되고 그 평가와 그것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또 좋은 효과가 이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훈련 데이터를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걔를 못해.
이거면 이제 연습 문제인데 봤던 문제 또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소적합의 이제 상황에 이제 빠져 있으면 일단은 여기를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잘해요. 연습 문제 잘하는데 KN은 K1로 하면 100점 무조건 맞습니다. 결정 트리 맥스 뎁스 제한 안 주면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좋으냐? 아니죠. KNN을 1로 설정해서 이게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결국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있죠. 보스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KNN이 그래도 그 훈련 데이터가 무려 선형 모형보다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끌고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네이버스 1로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점수가 어이? 더 많이 올라왔네. 그죠? 네, 시험 점수가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올라왔는데 그 선형 모형 이제 능가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일단은 요 과적합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이제 양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좋다고 이제 다 능사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과적합이 이제 적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정 트리였으면 이거는 그냥 100점 그 무조건 보장하는데 얘가 이제 100개의 결정 트리들이 이제 서로 그 의견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 100점보다는 이제 못한데 시험 점수도 이제 과적합이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적합을 줄여주는 이제 좋은 방법이 n네이버스 이제 증가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n네이버스 증가하면 KNN이 91점까지 내려와요. 100점에서. 근데 시험 점수가 79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하나 더 있죠. 스탠다드 스케일로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요거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로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로 바꾸면 KNN이 지금 결정 트리를 지금 쫓아갑니다. 그죠? 너 거기 딱 기다려 이런 거죠. 내가 말이야, 응?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로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KNN을 되게 평가절하를 하거든요. 이거 뭐 현실에서 안 써.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절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꼭 그런 건 아니다. 이제 KNN을 그렇게 이제 뭐 아예 평가절하를 하고 안 쓸만한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NN이 헬로 월드급인 거 맞아요. 맞고 모형에 없는 단순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 만약에 성능이 좋다면 쓰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좋은 성능이 있다면 이 KN은 이제 아예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이고 랜덤 포레스트가 복잡한 요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거의 그 차이가 이제 안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KN은 조금 더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KN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 교재에서의 그 조언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요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KN 이제 3으로 이제 해보면 3은 너무 많이 주저앉네요. 이게 너무 많이 주저앉았어. 그래서 요거는 과적합은 개선이 되는데 이게 그 얘도 너무 많이 내려오고 이 시험 점수까지 같이 끌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과적합이 이제 요렇게 이제 개선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개선이 된 건데 요 간격이 줄면 과적합은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양상이 아니고 이제 너는 거기 기다려. 응? 내가 간다. 요게 좋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좋은 건데 거의 희생을 안 하고 얘가 이제 쫓아 올라오는 게 좋은 건데 너무 이제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엔네이버스 3 이상을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최적화의 문제가 이제 생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지금 그 시험 점수가 이제 제일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KNN이 현재 이제 KNN의 최선은 과적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형회기는 이겼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출발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40점대였어요. 40점대. 천지 차이죠. 그죠? 그래서 KNN을 너무 쉽게 포기하시지는 마시라. 그죠? 제일 좋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근데 야, 오늘의 주제 선형 모델이라며. 이게 완전 쭈구리인데 열심히 좀 노력해 보죠. 그래서 선형 모형의 지금 한 가지 희망이라면 얘가 점수는 좀 안 좋아서 얘를 뭐라고 평가해야 되냐면 언더핏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야, 근데 언더핏의 정의가 뭐야? 간단해요. 훈련 점수가 100점 미치면 언더핏이야. 근데 얘네도 그러면 언더핏이야? 얘는 오버핏이야. 오버예요. 그러면은 얘는 왜 100점 이하인데 얘는 오버라고 하고 얘는 언더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일단은 그 점수가 100점인 건 좋은 건데 이게 얘랑 격차가 많이 벌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격차가 지금처럼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는 아닌가요? 지금처럼 격차가 없으면 오바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오바를 제외하고서 본다면 훈련 점수가 1.0 이하니까는 언더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요? 핏이죠. 그죠? 성능도 좋으면서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UFO라고 부르는데 언더냐, 핏이냐, 오바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형 회기는 언더로 판정을 이제 해야 되고 KN은요 오바로 판정을 해야 되죠. KN은 이제 그 지금 오바고 랜덤 포레스트도 이제 오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바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끌고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선형 모형에서는 이제 설정이 뭐 있어? 보겠습니다. 선형 모형은 설정이 없어요. 선형 회기는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뭐 끝이야? 신에게는 한 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설정인데 지금 이제 뭐 KNN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K 설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KNN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전처리나 민맥스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 좀 해줬는데 그 랜덤 포레스트는 일단은 스케일링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설정은 좀 타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선형 모형은 지금 이제 선형 회기는 19세기에 개발된 거라서 뭐 설정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선형 모형을 좀 강제로 좀 성능을 좋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얘 전처리해? 지금은 이제 전처리의 이슈가 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이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납득하시려면 그 역시나 이제 시각화의 실험을 통해서 좀 납득하시는 게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프리프로세싱에서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얘도 사실 이제 프리프로세싱인데 조금 이렇게 형태가 다른 애라서 그 이제 원래는 저기 합쳐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약간 이제 형태가 다르니까 왜 이래?
콜리노미어 피처스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이름으로 이제 그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전철이니까 요 파이프에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참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실 건데 그 일단은 이제 직관적인 부분을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보스턴 훈련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공이 되는데 이 보스턴 훈련 설정을 그 데이터 부분을 좀 바꿔줄게요. 리니어 리그레션만.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그 보스턴 훈련 설정 이제 못 쓰고 그죠? 데이터에 대해서는 x2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에 이제 보스턴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보스턴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이 x2 이제 쉐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x2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보스턴 타겟하고 그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점 데이터 쉐입이죠. 오늘 잘 됐는데 이쁘게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밑으로 좀 넣을게요. 네. 여기서 이제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했는데 지금 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스턴 훈련 설정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대로 못 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일부만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애들도 다 변경이 되니까는 그게 조금 이제 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소개를 이제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스턴 데이터가 원래 이제 13차원짜리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여기에 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13까지의 제곱을 하나로 이제 합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보스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x라고 부른다면 얘는 이제 x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합친 것,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얘를 이제 x2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보시면 h 스택이 뭐냐면 이 호리존탈 스택입니다. 이게 수평 방향으로 쌓기.
그러다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그 쉐입이 S 바이 13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S 바이 13 곱하기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이제 26 차원이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게 좀 논의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먼저 이 작업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실 만한 어떤 시간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점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치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훈련 83, 시험 83으로 올렸죠. 그죠? KNN 빠이빠이. 그죠? 그리고 13차원이 26차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형회귀 알고리즘은 설정이 없으니까 뭐 할 수도 없는데 얘가 이제 K한테도 뒤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쪽팔리잖아.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형회귀의 원리를 납득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공하는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하니까 어, 일단은 K에는 또 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적합도 거의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방식으로 지금 성능을 올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에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기다려보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한 게 이제 과적함이 좀 심한데 과적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 적어도 이제 좀 나은 훨씬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보셨죠. 가능성을 보는데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형 모형의 이제 기본 이론을 이제 확인하는 요 요 그래프가 이제 기본 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서 그 비교 분석하는 건 이제 지우려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요 일단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붙여 넣을게요. 붙여 놓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들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비교는 이제 말고 선형 모형의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 2번, 3번 이런 부분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그리고 이제 선형 회귀가 아닌 것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우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우고 그냥 소박하게 다시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야, 근데 뭐 이 얘기 뭐 아까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선형 회귀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좀 출력을 이제 해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점수는 이제 좀 소개가 필요한데 그 결정 계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형 회귀에 대해서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 계수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랑 좀 이제 비교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 평균 절대 오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mean absolute error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ean absolute error는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그냥 절대값의 평균으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solute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YS랑 선형 회귀의 XS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소점 두 자리까지 이제 보겠다. 요거는 이제 그 MA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가 오차인데 그거를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까 이제 손실은 그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제 상위들인 이유로 인해서 제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최종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요 제곱을 없앤 걸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면 원래 단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단위를 보존을 해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려면 평균적으로 mean absolute error를 많이 써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그 0이 제일 이제 그 작은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R2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상의 드리겠습니다. 회귀 성능 지표가 지금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절대 오차가 있고, 평균 제곱 오차가 있고, 루트 평균 제곱 오차가 있고, 이런 건데요. 이제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 목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평균적으로 측정합니다. 집계 시점에서 오차가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차의 절대값을 기반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오차의 크기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모델 예측의 실제적인 오차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구현한 게 평균 절대 오차고요. 평균 제곱 오차,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입니다. 오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상치 아웃라이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큰 오차를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 MS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오차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나 다른 중요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MSE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상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고 싶을 때는 MAE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A에는 각 오차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루트 평균 제곱 오차. 루트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차의 크기가 원래 데이터와 동일한 단위로 표현됩니다. MSE와 마찬가지로 큰 오차에 민감하지만 단위가 원래 데이터 단위로 돌아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거는 그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제곱을 풀어주기 위해서 루트를 해가지고 원래 단위로 복원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류의 제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오류의 제곱으로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서 이제 오류를 다시 이제 내린다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스코어 함수를 그 사용하시면 회기 쪽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결정계수 R2. 결정계수는 연속적인 값에 대한 정확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지표를 생성합니다.
1에서 전체 변동 중 잔차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잔차 제곱합은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 즉 잔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각 점에서 얼마나 오차를 범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목표값과 그것의 평균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한 값인 총변동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체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성능을 표시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측이 목표값의 평균인 경우 결정 계수는 0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예측값이 목표값의 평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이 매우 부정확할 경우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평균보다도 나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확도로 환산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종종 회귀 성능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뭐 그냥 저냥 쓸만하네요. 그렇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보시면 왜 이제 쓰는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R2가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이 평균 제곱 오차나 뭐 이런 그 평균 절대 오차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는 마치 이제 분류에서처럼 100점 만점의 느낌으로 환산한 그런 이제 지표가. 그래서 이걸 보면 97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얘는 그 R2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틀리면 음수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뭐 정확히 이제 0서 이제 10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R2의 이제 공식을 보시면 다 그냥 대부분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예요. 차이인데 여기는 정답하고 요 이제 일자 눈썹이잖아요. 얘는 이제 정답들의 이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평균적인 것들과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로 나눠주면은 요게 이제 그 예측이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그 요 값이 영일 범위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갇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측을 딱 평균만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균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분자랑 분모가 똑같아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R2는 1 빼기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지우개는 왜 단축키를 안 맞는지 몰라요. 1 빼기 1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 딱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평균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지표죠. 그죠? 근데 이게 평균보다도 너무 많이 틀려요. 뭐 황당하게. 그러면은 얘는 그 나는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제곱이 돼 갖고 폭발해 버리니까 너무 많이 틀려 버리면 어 그래서 이제 R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에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면 그냥 쓰지 마. 그냥 모형의 실패를 이제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현재 사이클론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100점 만점의 느낌으로 회귀 모형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헷갈린다. 아까는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한다며.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되잖아.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두 개의 상태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상의 드린 거는
내부적으로 학습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해요. 근데 사이클론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손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다 됐어요. 다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예측을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이 성능 지표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와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결정 계수를 이제 쓰는데, 얘는 이제 결정 계수인데 뭐 R 제곱이거든요.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R2라고 부를게요. 그죠? R2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평균 절대 오차를 쓰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5만큼 틀렸다는 건데, 그래서 얼만큼 틀린 건가를 좀 감을 잡기 어려워요. 근데 요 R2 97을 보면 거의 1에 가깝거든요. 오, 97점 받았네. 이런 느낌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각화된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 보시면 이게 97점의 느낌이구나. 이런 식입니다. 야, 근데 이거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일단 얘기도 해야 되기도 하거니와 요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 잘하는 애잖아요. 잘하는 애인데 데이터의 분포를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그냥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셔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 1등이 빵점 맞는 애가 됐어요. 그죠? 요 R2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자체가 그냥 정답들의 평균값 정도밖에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시사하는데, 그 왜 그런 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상적인 모형이 점선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상적인 모형은 현실에 대해서 근사를 해줘야 되겠죠. 거의. 약간의 오차는 좀 허용하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현재의 선형회귀 모형이 이상적인 모형에 근사하나요? 전혀 아니죠. 얘거든요, 얘.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형이. 그러면 얘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눈대중으로 봐도 그냥 정답의 평균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지금 받은 것처럼 R2가 빵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거죠. 왜 이렇게 했어?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같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형 모형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1차원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울기를 하나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X1에 대응하는 W1이 하나 있고 편향은 꼬리처럼 쫓아다니죠. 근데 요게 직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하나인데 지 맘대로 두 개씩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형의 가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가설 공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매개 변수형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만약에 1차원의 형식이면은 얘의 가설 공간은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빙글빙글 도는 요런 것들이 이제 가설 공간인 거예요. 편향은 빼고 얘기를 드리면 편향하면 얘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좀 번잡스러워서 그렇게 안 그렸는데 근데 만약에 요런 가설 공간 범위 내에서 이제 수건 돌리기 하듯이 그대로 멈춰라 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최적의 설정을. 그러면은 가설 공간 범위 이내에서 해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해법을 유한한 횟수 이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설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경우 우리의 모형의 가설 공간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얘는 능력이 없는 애. 그냥 나는 짝대기만 가능해. 짝대기라면 무한히 많은 짝대기가 가능하지. 했는데 짝대기가 아니야. 데이터 공부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서술하고 싶습니다. 데이터의 복잡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모형의 캐패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해결하고 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죠. 요게 우리의 이제 목표이자 문제이죠. 그리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죠. 방법론이고. 근데 이 모형이 데이터에 대해서 방법론이 이제 모자르면, 그죠? 이렇게 이제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소적합이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가 복잡한데 모형이 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가요? 지금의 경우에는 진정한 이 현실의 데이터는 제곱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형은 제곱을 못하니까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서 모형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계학습 모델의 표현력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두 유형을 분리하는 문제를 가정하겠습니다. 표본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을 때 직선으로는 표본들을 유형별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표현력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최적화 실패는 과소적합의 발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직선보다 훨씬 복잡한 표현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최적화에 성공하고,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지점에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본의 정답은 동그라미인데, 현재 최적화된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표본은 세모 경계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세모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적화가 너무 과하게 진행되는 경우 일반화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적합한 표현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일반화도 달성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수준의 표현을 찾는 것이 기계학습 모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다는 것은 이 현재 동그라미와 세모를 분류하는데 짝대기로 분류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단순한 모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못 미쳐서 문제가 생겨서 훈련 데이터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제 과소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게 그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이제 사면 훈련 데이터에 완벽하게 최적화됩니다. 딱 맞게 최적화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일반화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요 지점에 실제로는 동그라미인 거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쪽 영역이 지금 세모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아 이거는 세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소리야? 뭐 이러겠죠.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면 너무 단순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복잡해서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지역에 그 실제로인 동그라미가 들어와도 동그라미를 예측하겠죠. 그러면서 동그라미와 세모도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분리를 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상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핏한 모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정 트리가 오버를 잘하죠. 결정 트리는 내버려 두면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오버를 잘하니까 얘가 그래서 과적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막 아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간단한 점 세 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포인트별로 구간을 다 자르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네. 그러니까 그런 애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잘할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죠. 그렇다고 이제 그 선형모형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문제를 해결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선형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정한 데이터가 에서부터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진정한 데이터는 2차원의 형식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이제 뭐 A 더하기 뭐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근데 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A가 이제 1인 거고 B가 0인 거고 C가 0인 건데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상응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니까
어쨌든지 얘도 그 요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애에서 요거를 제곱을 하는 게 선형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꼼수를 쓰는 거죠. 그냥 x1을 제곱해가지고 x2로 만드는 거죠. 꼼수. 그러면은 요 형식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리뷰는 내일 오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